네, 이번 시간에는 채권자 취소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 조문을 보면은 우리 민법에 406조, 407조 두 개의 조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두 개의 조문밖에 없어요. 근데 채권자 취소 소송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그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개의 조문으로는 그러한 그 채권자 취소와 관련된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 민법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민법이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는 이 채권자 취소 부분에 상당한 개정이 있었는데 그 개정된 민법이 시행이 됩니다. 우리 민법 규정을 보면은 406조부터 보면은요, 1항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러니까 채권자를 해하는 이제 법률행위인데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신분법상의 법률행위, 그러니까 가족법상의 어떤 법률행위가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자,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채권자 취소를 해서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원상 회복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우리 법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취소와 취소를 전제로 한 원상 회복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에는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채권자 취소권을 주장하는 그 원고 입장에서는요, 어떤 사행위가 있었다. 그 부분을 이제 입증하면 수익자나 전득자가 우리가 선이다라는 이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채권자가 그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고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이 되고 그래서 수익자와 전득자가 선의를 입증을 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2항에 보면은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적 기간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채권자 취소권에 있어서 이 제적 기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채권자 취소권에서의 제적 기간은 그 행사 기간이 대단히 짧습니다. 그래서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그러니까 채권자가 사행위가 있음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1년 이내에 그 행사를 해야 돼요. 권리를요. 그리고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 행사 기간이 굉장히 짧게 되어 있다.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짧게 채권자 취소권의 권리 행사 기간이 이렇게 짧게 규정되어 있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일본만 해도 이 장기 이 부분은 20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뀐 민법은 잘 못 봤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굉장히 짧은 권리 행사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권리 행사의 방법을 소송의 방법으로만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제 권리 행사는 꼭 소송의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할 필요는 없고, 뭐 소송 외의 방법으로도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요. 그런데 반드시 소송의 방법에 의하여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자 취소 소송이 제일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상속 회복 청구권, 그 다음에 어떤 점유자의 뭐 점유 회복 청구권, 그런 것들이 권리 행사를 소송의 방법으로만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 소송은요, 권리 행사 기간도 짧은데 또 권리 행사 방법도 소송으로 이렇게 국한시켜 놨기 때문에요. 아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척 기간 내에 소송의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07조를 보면은요, 채권자 취소의 효과라고 해서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사행위를 취소하고 원상으로 회복해 놨다 이거야. 그러니까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매했던 거를 취소하고 원상으로 돌려놨다. 그러면 그 원상으로 복귀된 그 부동산은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만 거기서 우선전 이익을 얻는 게 아니고 다른 채권자들도 거기에서 뭐 경매가 있다면 배당 요구를 한다든가 뭐 그런 방법으로 그 효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향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자 평등주의가 이 채권자 취소에서도 관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407조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의 요건을 이제 보면은요, 먼저 이제 피보전 채권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가 이 채무자에게 대해서 어떤 채권을 이제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B가 어떤 법률행위를 했다. 부동산에 대한 뭐 매매나 증여 이런 법률행위를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하는데요. 요 피보전 채권의 어떤 요건, 어떤 이제 피보전 채권을 가지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1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그 판시 3번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A가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이 금전 채권인 경우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특정물 채권이다. 특정물 채권이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다. 그런 특정물 채권인 경우에는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자, 요 피보전 채권에 기해 가지고 요 법률행위를 취소합니다. 매매든 증여든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요 B 앞으로 원상회복을 이렇게 시켜놨습니다. 자, A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금전채권 1억 원의 금전채권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B 앞으로 이렇게 원상회복이 됐을 때 그 이익을 원상회복이 된 이익을 모든 채권자들이 다 같이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D라는 뭐 다른 채권자가 뭐 1억 원의 뭐 채권을 가지고 있다. 뭐 판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원상회복을 했을 때 A가 강제 집행을 하면요. D는 거기에다가 배당 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D도 이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 권리 행사를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A가 B에게 가지고 있는 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다.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부동산이 C에게로 수익자에게로 넘어갔다가 이게 취소되면서 말소됐잖아요. 원상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A는 B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의해 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피보전 채권이 특정물 채권인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는 게 취소 채권자만 그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른 채권자들이 이익을 함께 얻는 게 아니고 A는요 말소가 돼 원상회복이 되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시 3번에 보면은 채권자 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례의 입장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법조문 중에 407조 이걸 아주 강조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는 이 조문에 충실하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피보전 채권은 금전 채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특정물 채권인 경우에는 그 피보전 채권의 자격이 없다라는 게 1번의 판시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사례를 보면은요, A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이렇게 B에게 매도를 했어요. 제1차 이제 매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A가 이 부동산을 C에게 이중으로 매매를 했어요. 2차 이제 매도를 하고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해준 겁니다. 자, 그러자 B가요, A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1차 매도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요 B와 C의 매매 계약을 사행위로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시킬 수 있겠는가? 안 된다 이거야. 피보전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니잖아요. 그죠? 특정물 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한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안 된다는 게 판시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판시 2번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 그러면 A가 B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B가 A에 대해서 갖고 있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꿨잖아요. 그죠?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전보배상 채권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B는 이 손해배상 채권이 금전 채권이니까 이거를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A와 C 사이에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시킬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판례는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안 된다고 본 이유는 뭐냐면요. 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피보전 채권이 먼저 성립했어야 됩니다. 먼저 성립한 상태에서 B가 어떤 사행위를 했다 이게. B가 어떤 매매나 이런 사행위를 했을 때 요거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행위 이전에 피보전 채권이 성립해 있어야 됩니다. 사행위가 있을 때 이 채권이 없었다. 피보전 채권이 없었다면은요, 요 사회 행위에 의해서 피보전 채권이 침해된다든가 또는 채무자가 사회 의사, 요 채권을 해야 할 의사로 법률 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관념이 인정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 피보전 채권이 있다 이거예요. 그 있는 채권, 그러니까 채권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B가 법률 행위를 했다 이거예요. 어떤 이 법률 행위를 한 게 요 채권을 해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야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게 인정이 되는 것이지 있지도 않은 아직 성립도 안 한 채권이 사회행위에 의해서 침해가 된다든가 또 채권자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피보전 채권은 사회행위보다 먼저 성립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요, B가 A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손해배상 채권은요, A가 C에게 이중 매매를 함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손해배상 채권이 있고 그 이후에 법률행위 낸 게 아니고 요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피보존 채권의 요건 중에 피보존 채권이 먼저 성립하고 그 다음에 사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게 판시 2번입니다. 그래서 사행위 취소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판시 1번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회행위 이후에 피보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도요, 예외적으로 그것이 사회행위 요건이 되는 피보존 채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요 사안은 그런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뭐 제일 대표적으로 사행위 이후에 피보존 채권이 성립했다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요, 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은행이 이렇게 채무자에게 1억 원을 이렇게 빌려줍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용보증 이제 회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증을 이제 이렇게 씁니다. 보증을요. 자, 그런데 채무자가 이제 그 돈을 못 갚으면 요 신용보증회사에서 은행에 이제 대신 변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채무자에 대해서 이제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될 텐데요. 그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을 이제 합니다. 이제 연대보증이니 이런 거죠.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아서 신용보증회사에서 은행에 이렇게 대위 변제를 하게 되면 신용보증회사가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금을 채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연대보증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채무자의 그 상태가 이제 점점 나빠져요. 그러니까 뭐 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용보증회사에서 아직 변제를 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대신 변제를 한 건 아니에요, 은행에. 그런데 요 상태에서 보증인이 자기의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렇게 처분을 한 겁니다. 증여든 매매든 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신용보증회사에서 은행에서 이렇게 대위 변제를 하고 이렇게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다면은 비록 연대보증인이 법률행위를 한 이후에 요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긴 했지만 이미 기초적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는 이미 발생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요 채무자의 그 자력이 어려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또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됐죠.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변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요 구상금 채권이 현실화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요 구상금 채권이 요 법률행위 법률행한 이후에 성립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경우에는 요 법률행위 이전에 이미 이런 연대보증 이런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이미 발생해 있었던 것이고 여기가 자력이 이제 나빠지면서 고도의 개연성이 생긴 것이고 또 현실화된 것이고 그래서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법률행위 이후에 피보전 채권이 성립했다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사례 그러니까 제1 매수인의 경우에 그런 요건이 그런 1번 그 판시 1번에 있는 예외적인 그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판례에서도 비판이 많이 있고요. 법조문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제 조금 다른 입장을 취했어요. 그래서 뭐 특정물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게 금전 채권으로 이제 변환될 가능성이 있는 뭐 그런 채권이다라는 이유로 해서 피보전 채권의 자격을 갖춘다라고 일본은 그 판례가 우리랑 좀 다릅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판례는요, 뭐 이런 경우입니다. A가 B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B가 요거를 이제 C에게 요 부동산을 뭐 매매를 했다. 이런 이제 사회행위를 했다 이거야. 사회행위를 했다. 자, 그 이후에 A가 C에게 채권을 양도했다 이거야. 양도했다. 그래서 이제 C가 B에 대해서 이렇게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요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요 사회행위를 취소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양도받은 거는 사회행위 이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요 채권은 사회행위 이전에 성립해 있었다 이거야. 성립해 있었고 채권 양도만 사행위 이후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채권자 취소를 할 수 있는 피보전 채권의 요건을 갖췄다라고 봤습니다. 네, 뭐 이런 간단한 판례도 기록경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판례들을 다 숙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채권자 취소 요건 중에서 피보전 채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피보전 채권의 어떤 요건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요. 3번 판례를 보면은 A가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뭐 1억 원의 채권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B가 이 부동산을 C에게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했다. 자, 그런데 요 A가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채권이었냐면은 B가 공사 완공을 못하고 이게 공사 계약이 해지가 되면 일정에게 돈을 지급하겠다. 뭐 이런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A가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은 조건부인 것이죠. 그러니까 B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면 이제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정지 조건부 채권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피보전 채권의 자격을 갖춘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요, 조건부 권리도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을 한 게 사행이라면 말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지 조건부 채권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A가 B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채권이 2010년 11월에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B가 어떤 법률행위 증여했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증여를 한 것이 2012년 2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손해배상 채권 같은 경우에는요, 그 구체적인 금액이 소송을 통해서 확정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손해배상 채권이 성립은 했는데 정확하게 그럼 금액이 얼마냐 이거야. 손해배상 채권이 얼마냐. 그거는 소송을 통해서 그 금액이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도 판결을 통해서 그 손해배상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거는 2015년 10월 16일이었어요. 그러나 손해배상 채권이 성립한 건 이때죠. 그리고 그러니까 채권이 성립한 이후에 사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행위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피보전 채권의 자격을 갖췄다 이게.
그러니까 사행위 이후에 채권이 성립한 게 아니죠. 사행위 이후에 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맞지만 채권 성립은 사행위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요. 이거는 사행위 취소를 할 수 있는 피보전 채권에 해당한다는 게 4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판례입니다. 자, 피보전 채권이요. 자, 어떤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에게 일정한 담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B에 대해서 뭐 1억 원의 이렇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X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B가 이렇게 Y 부동산을 이렇게 C에게 처분했다 이거야. 증여든 매매든 이렇게 처분을 했을 때 B가 요 Y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A에 대해서 사회 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채권자가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자, 그런데도 B의 어떤 법률 행위가 A에 대해서 사회 행위가 될 수 있느냐. 자, 이거를 판단하는 데는요, 요 담보가 A의 변제에 충분한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 X 부동산에 기해 가지고요, A가 만약에 1억 원을 다 확보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선 변제권을 다 확보하고 있다면요, B가 Y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뭐 A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A는 요 X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해서 1억 원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담보권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면요, B가 다른 부동산을 처분한다 하더라도 A에게는 사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X 부동산을 위해서 우선 변제권이 확보된 게 5천만 원이라면은요,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부족하죠. A는 요 X 부동산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만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요, 아직 5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동담보가 필요한 거거든요. 요거 X 부동산 외에 Y의 다른 부동산이 필요한 상태다 말이죠. 그러니까 B의 다른 부동산이 필요한 상태다 이거예요. 그런데 B가 요 부동산을 처분해서 무자력이 돼버렸다. 그러면 그 범위에서는 A에게 사회행위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뭐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 자, 충분한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은요, 그런 경우는 사행위가 성립하지 않지만, 자,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걸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죠. 요 X 부동산으로는 충분하게 지금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우선 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요, A가요, 이렇게 우선 변제권, 저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는 거는 A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보전 채권이 우선 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A가 주장 입증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얼마가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느냐 이거야. 얼마가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확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얼마냐. 그 계산은 거기 밑줄 쳐놓은 것처럼 그 우선 변제 받을 금액은 어떤 요 부동산을 Y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 요 X 부동산에 의해서 얼마가 확보되어 있었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저당 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니라 자동차다.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이 된다라는 게 5번 판례입니다. 자, 실제 이제 요 사례는 이제 이런 경우였습니다. A가 B에 대해서 이제
4천만 원의 이제 자동차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B가 자동차를 이제 매수했는데 자동차 대금 4천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동차에 A가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B가 어떤 부동산을 C에게 이렇게 증여를 이제 했는데요. 요거를 이제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 증여할 당시, B가 요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 요 자동차에 A가 우선 변제권을 파악하고 있는 게 얼마인지를 봐야겠죠. 그 당시 시가 이런 걸 고려할 때 3천만 원은 저당권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초과하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판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A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 자동차라는 거는 이게 요 증여할 당시에 이게 3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게 소재불명이 된다든가 뭐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또 이게 감가상각이 빨리 되잖아요. 뭐 그런 거를 고려하면 이게 3천만 원 다 공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증여할 당시에 자동차의 그 가치가 한 3천만 원 있다고 해서 이거를 다 공제하면 이거 실제로는 나중에는 이게 자동차가 이제 행방불명이 돼 있고 뭐 감가가 많이 이제 상각이 됐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공제하고 뭐 1,0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사행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마찬가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우선 변제권이 확보된 범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행위가 성립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판례입니다. 자, 요 6번 판례는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A가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1억 원의 채권이 요 사회행위 이전에 성립을 했어야 된다라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회행위를 취소하고 이렇게 원상회복을 했다 말이죠. 그러면 그 이익을 다른 채권자들도 같이 누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요 다른 채권자가 그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요 다른 채권자의 채권도 사회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취소권 행사하는 요 채권자의 채권이 사회행위 이전에 성립했어야 되는 것처럼 취소해서 원상회복이 됐을 때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다른 채권자의 요 채권도 사행위 이전에 성립해 있을 때만 그 이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거, 그러니까 취소 채권자의 피보존 채권은 사행위 이전에 성립해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취소 원상 회복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도 사행위 이전에 성립해야 된다는 부분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기억을 이제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 사례는 이제 사실 이런 거였어요. A가 B에 대한 이렇게 1억 원의 채권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A가요, X, Y 부동산을 이렇게 아내인 C에게 이렇게 증여를 이제 했습니다. 증여를 했어요. 그러자 이거에 대해서 A가 이걸 사행이 이제 취소하고 원상 회복해라 라고 이제 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둘 중에 요 X 부분에 대해서는요, X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가 됐어요. 왜 X 부분만 취소가 됐냐면은 이렇게 사행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니까 C가 B에 대해서요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B로부터 X, Y 부동산을 받은 거는 재산 분할로 받은 거다. 그리고 내가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위자료, 양육비 달라.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X, Y가 증여된 거는 너무 과하다. 상당 범위를 넘은 거다. 그래서 X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게 사행이 취소하고 말소하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소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요 C도 이혼 판결을 받으면서 위자료 양육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 원상으로 돌아온 X 부동산에 대해서 C도 위자료 양육비 채권에 기해 가지고 배당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이걸 원상으로 돌려놓고 경매 신청을 하자 C도 이 부동산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한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그 원상 회복이 됐을 때 그 이익은 모든 채권자들이 다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사행이 이후에 성립한 채권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C가 B에 대해서 가진 이 채권은 증여라는 사행이 이후에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특히 뭐 양육비 채권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생겼을 테니까요. 그런 걸 가지고는 배당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게 6번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취소 원상 회복이 됐을 때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도 사행이 이전에 성립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해행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법 조문에서 봤던 것처럼요, 406조에 보면은 어떤 법률행위를 이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냐면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겠는가? 그게 과연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이겠는가? 그게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요 판례는 이런 겁니다. A가 이제 B에 대해서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 B의 이제 아버지, 갑이 이제 이렇게 사망을 하고 자녀 이제 B, C, D가 있는데요. 요 B는 이제 채무가 있으니까 이제 상속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재산이 있었는데 상속을 포기해서 C하고 D만 요거를 상속받았을 때 A가 요 B의 상속 포기 행위가 사행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행위를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CD에게만 이제 등기가 됐을 테니까 이 CD를 상대로 수익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채권자 취소 소송은요, 수익자들을 상대로 B의 상속 포기 행위를 취소하고 말소 등기해라. B에게 B 상속분만큼 말소 등기하라. 뭐 이런 청구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먼저 판시 1번에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은요. 자, 이제 요 B, C, D가요. 이제 B는 이제 이걸 받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상속 이제 포기를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제 C, D만 이제 요거를 받는 것으로 이제 한다 이거야. 그래서 C, D가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이제 해가지고 B는 빼고 이제 C, D만 받는 것으로 이제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인이 다 참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B는 참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좀 애매했던 거죠. 만약에 참가를 하게 되면 B가 상속 포기가 아니라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했다. 그러면서 사행이 취소하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B가 그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안 하려니 상속 재산 분할 협의의 효력이 문제될 것 같고요. 또 하려니 이제 또 그 사행이 취소를 당할 것 같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판례는 만약에 B가 빠지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유효하다 이거예요. 왜? 나중에 상속 포기가 받아들여지면 B는 원래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 모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걸로 인정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약에 B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B가 상속을 안 받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 실제 상속 포기를 해서 받아들여졌다면 그것도 실질은 상속 포기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어찌 됐든 실질이 B가 상속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은요, 이거는 이제 채권자 취소를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논리입니다. 판시 1번은요. 그리고 판시 2번에 보면은 상속 포기가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산법상의 법률행위라기보다는 하나의 인적 결단이다. 그러니까 갑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지 말지에 대해서 인적 결단을 하는 것이 상속 포기이기 때문에 순수한 재산법상의 법률행위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상속 포기에 어떤 상대적 효력이 인정이 되는 채권자 취소가 인정이 된다면은 이게 상속 관계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게 A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는 있지만 B가 이제 이거 상속 포기해서 이게 CD만 받게 되면은 A가 요 1억 원에 대해서요 B가 상속을 받았으면 집행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상속 포기해서 그럴 가능성이 날아갔으니까 억울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B가 있던 재산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냐 이거야. 예. 원래 현재 상태보다 악화된 건 아니다 이거야. 원래 없었던 사람이 그냥 없어진 것 뿐이지 있던 게 없어진 것은 아니다. 뭐 그런 이유로 상속 포기는 사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 상속 포기가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요, 뭐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아주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독일,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은요, 어떤 여러 이제 그 중에 이제 이 B에게 뭐 현재 상태보다 악화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뭐 없던 게 없는 것뿐이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중시하고 뭐 그런 입장으로 인해 가지고 상속 포기에 대해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주된 판례 입장이고요. 프랑스는 원래부터 상속 포기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해 온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대법원이 이 판례에 의해서 상속 포기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경우에도 이게 과연 뭐 순수한 재산법상의 이제 법률행위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상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 공유 재산인 상속재산을 그걸 어떻게 귀속시킬 것이냐라는 결국은 이제 상속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와 달리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A가 B에 대해서 이렇게 1억 원의 재산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갑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B, C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이제 2억 원의 가치가 있었는데 만약에 B, C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C가 다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요, A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소송을 이렇게 할 겁니다. A가요, 수익자인 C를 상대로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취소하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C에게 요 B 지분만큼의 상속분만큼의 말소 등기하라, 이렇게 원상회복을 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인 효과는 B가 상속 포기한 거랑 거의 같아요. 그죠? B가 상속 포기한 거랑 거의 똑같은 효과를 내지만 그 형식을 상속 포기의 형식을 취하면은 채권자 취소가 안 되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형식을 취하면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도 있죠. 뭐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건데 이렇게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상속 포기의 경우에도 프랑스와 같이 채권자 취소를 인정하자라는 반대 견해, 뭐 윤진수 교수님이나 이제 그런 견해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판례에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는 뭐가 있냐면요. 이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건 맞다 이거예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건 뭐냐면은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입니다. 재산 분할 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의 미달한 과소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사형의 취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B가 예를 들어서 이미 생전 증여를 2억 원을 이렇게 받았어요. 2억 원을 이미 받아서 결국 요 갑의 2억 원의 부동산은 C가 다 상속받아야 된다. 이거 구체적 상속분은. 그러니까 구체적 상속분의 어떤 미달이 됐을 때 그런 경우에 사형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닌 경우에는 사형의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 상속분보다 적게 받았을 때 그런 경우에는 그 미달한 부분에 한정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조금 이제 밑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자, 그 박스 안에 있는 걸 보면은 자, 구체적 상속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뭔 얘기냐면은 자, 이게 갑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 A, B가 이제 이거를 두 자녀가 이제 상속을 받는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2억 원의 상속 재산을 남기고 갑이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자, A, B가 뭐 아무런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바가 없다면은요. 이건 똑같이 1억씩 이렇게 상속이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갑이 A에게 이미 2억 원의 생전 증여를 한 게 있다 이게 2억 원의 생전 증여를 한 게 있다라고 보면은요. 이거는 상속분을 갑이 A에게 미리 선급한 걸로 봅니다. 선급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부족한 게 있을 때만 A가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요. A는 이미 2억 원을 선급받았으니까요. 남은 2억 원은 B가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특별 수익분이 있을 때 그거를 고려해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안에 보는 것처럼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상속재산, 요 상속재산 2억 원에다가요 생전 증여한 거, A에게 2억 원을 생전 증여했다면 이거를 합산을 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상정 상속재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합산한 4억 원을 가지고 이제 본래의 상속분을 계산하는 건데 그러면 A, B 해서 A는 4억 원 중에 2분의 1이니까 2억 원입니다. 그리고 B는요 4억 원 중에 2분의 1이니까 2억 원이에요. 그리고 구체적 상속분은요 요 2억 원에서 생전 증여받은 거를 뺍니다. 생전 증여나 유증 받은 걸 빼요. 그러니까 A는 0원이 되는 거고 B는 받은 게 없으니까 2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수익 받은 거를 고려해서 상속을 받게 하려다 보니까 요 상속 재산에다가 생전 증여한 걸 이렇게 합산을 한 요 재산을 가지고 이제 상속분으로 곱합니다. 그리고 그 상정 상속 재산이 나오면 거기에다 특별 수익을 뺀 금액이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A의 구체적 상속분이 0이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2억 원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한번 거기 풀어보면은요.
자, A에게는 이렇게 아내인 B가 있고 자녀인 C, D, E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상속 재산은 7억 원입니다. 상속 재산은요. 상속 재산은 7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B에게 2억 원을 유증을 했습니다. B에게 2억 원을 유증을 했고, 자, 그 다음에 C와 D에게 1억 원씩 증여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 상속분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그 공식에 따라서 계산하면 돼요. 먼저 상속 재산은 상속 재산에다가 생전 증여받은 재산액을 더해줍니다. 2억 원이에요. 요 유증한 거는 이제 왜 더하지 않냐면은, 유증한 거는 돌아가셨을 때, A가 돌아가셨을 때 여전히 집행이 안 되고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7억 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7억 원에 요 유증한 재산은 아직 집행이 안 되고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더해주지 않아요. 7억 원만 그냥 7억 원만 해주고 요 생전 증여한 금액만 더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상정 상속 재산은 9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본래의 상속분은요, 요 9억 원에 대해서 이제 법정 상속분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B는 9억 원 중에 상속 지분이 9분의 3이니까 3억 원이 되고요. C, D, E는요, 9억 원 중에 9분의 2씩이니까 각 2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 상속분은요, B, C, D, E에서 이 본래의 상속분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빼주면 돼요. B는 3억 원에서 2억 원 유증을 받았으니까 그걸 뺀 1억 원이 구체적 상속분이 되고요. C와 D는요, 2억 원에서 증여받은 1억 원씩을 뺀 1억 원씩이 구체적 상속분이 되고, E는 특별 수익으로 받은 게 없으니까 2억 원이 구체적 상속분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자, 문제 2번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본래 상속분보다도 특별 수익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초과 특별 수익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받아야 될 상속분이 그 사안의 경우에 보면은 B의 경우에 6억 원이 본래 상속분이었어요. B는 6억 원을 상속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생전 증여로 8억 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마이너스 2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뭐 뺏어올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은요. 그러니까 0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0까지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나오면은요. B의 경우에는 그 사람은 아예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초과 특별수익자 부존재 의제설이라는 학설에 따라 가지고요. B는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상속분을 이렇게 쭉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초과 특별수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빼고 다시 이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B는 없는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B에 대한 8억 원 증여도 이제 없는 걸로, B에 대한 거 다 없는 걸로 보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상정 상속 재산이 6억 원이 됩니다. 그냥. 그리고 본래의 상속분은요, B는 없는 걸로 보니까 B와 C 그렇게 이제 그 상속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구체적 상속분을 이제 다시 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앞에 판례로 와 보면은요, 요 사례에서는 채무자가 이미 생전에 증여받은 게 있어요. 증여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2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 근데 채무자 A, 그다음에 B가 있을 때
증여받은 게 만약에 2억이 넘는다고 하면 여기는 구체적 상속분이 0인 것이죠. 그래서 이 2억 원을 B가 다 받기로 했다 하더라도 사행위가 안 된다는 거예요. A는 원래 못 받는 거니까요. 구체적 상속분이 없는 거니까. 만약에 A가 뭐 생전 증여받은 게 있고 그래서 따져봤을 때 구체적 상속분이 1억 정도 있는데 만약에 B가 다 받는 것으로 했다. 그러면 그 1억 원 범위 내에서 1억 원 범위 내에서 사행위가 되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그 2번 판례입니다. 잘 기억을 해 두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 판례도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경우에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A가 B에 대한 이제 이렇게 1억 원의 채권이 있는데, 이게 B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나 남겼는데, 요 B와 C가 어떻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냐면, C는 부동산을 가지고, C는 현금만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 분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협의 분할을 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 B는 부동산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현금으로 받은 거는 마치 부동산을 이제 매매를 하고 현금으로 받은 것과 거의 같은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을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거는 사행위가 된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자, 요 협의 분할은 그것과 유사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각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 매각해서 금전으로 바꾼 것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요 협의 분할은 사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송은요, A는 요 수익자는 C를 상대로 하겠죠. 그래서 협의 분할 계약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B 집 상속분만큼의 말소 등기를 해라. 그렇게 청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판례를 보면은요, 유언을 포기하는 행위. 이것도 이제 상속 포기랑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언 포기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언을 포기했다고 해서 채무자의 재산이 유증 이전 상태보다 악화된 것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사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판례를 보면은, 자, A가 B에 대한 이제 1억 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B가 자기의 부동산을요, C에게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로 이전을 해줬다 이겁니다. 자, 상당 범위 내의 재산 분할이라고 하면 사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상당 범위를 넘는 재산 분할이라고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사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동산이 거의 전 재산이었다 이거야. 그러면 상당한 범위 내는 2분의 1만 C에게 분할해 주면 되는데, 만약에 전부를 다 이전을 해줬다면 그 2분의 1을 넘는 범위 내에서는 사행위가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을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그 부분은 사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6번을 보면은요. 자, A가 이제 B에 대한 1억 원 채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B와 C가 이제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하면서 C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B가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포기했다 이거예요. 재산 분할을 포기했다. 이게 사행위가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재산 분할 권리라는 거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권리로 보기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B의 책임 재산이 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기한 행위는 사행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B가 있던 부동산을 이렇게 재산 분할로 넘겨준 거, 그러면 그 재산 분할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할 수 있겠지만
원래 B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권을 포기한 것, 그거를 취소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 분할 청구권은 책임 재산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는 따라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판례입니다. 자, 이게 명의신탁과 관련해서는요, 명의신탁과 관련해서는 이게 수탁자가 수탁받은, 명의신탁받은 어떤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게 사회행위가 되느냐에 대해서요, 우리 판례는 그게 수탁자의 재산이냐, 그렇다면 수탁자의 책임 재산이 법률행위에 의해서 이게 없어졌으니까, 책임 재산이 감소했으니까 사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그게 원래 수탁자의 재산이 아니다. 그러면 수탁자의 책임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처분했다고 해서 사회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논리가 좀 명확해요, 우리 대법원은요. 그래서 그 7번 판례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A가 이제 부동산을 이제 매도한 매도인이에요. 자, 근데 B가 이 부동산을 이제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명의신탁 약정을 해요.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에 기해 가지고 등기만 이렇게 C에게로 해놓는다 이거예요. 여기는 신탁자고 여기는 수탁자입니다. 3자가 명의신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에 의하면은요, 명의신탁이 무효다 이거예요. 그러면 명의신탁에 기한 물권 변동도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법 4조 2항에 보면은 명의신탁 약정에 기초로 이제 등기가 이루어졌잖아요.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A에게 있는 것이지 C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따라서 C가, 수탁자가 이 부동산을 뭐 D에게 뭐 매매를 한다든가 증여를 했다. 이게 사행위가 되느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건 원래 C의 책임 재산이 아니었다. C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C가 이거를 처분한다고 해서 뭐 책임 재산이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없다 이거야. 원래 C 거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런 입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면은 자, 계약 명의 신탁 중에요. 자, 이게 A가 이제 매도인인데 자, B가 C하고 명의 신탁 이렇게 약정을 합니다.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여기 신탁자, 이제 수탁자가 돼서 아예 매매 계약 자체를 이제 수탁자하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이제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경우에 이 A가 선이었다, 뭐 이게 명의 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C에게 물권 변동된 게 유효하다라고 부동산 실명법 4조 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어떤 물권 변동은 무효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소연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권 변동이 유효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이 경우는 C 소유입니다. C 소유. 따라서 C가 이거를 뭐 D에게 매매 증여를 했다든가 또는 명의신탁자인 B에게 이거를 회복을 시켜줬단 말이죠. 이전시켜줬다. 이런 것들도 다 사회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갑도 C에 대한 채권자인데 C가 요거를 매매나 증여를 해가지고 책임재산이 없어졌다면, 감소됐다면 갑의 입장에서는 요거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요 명의 신탁자에게 이전한 거 있잖아요. 명의 신탁자에게 준 것도 사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경우는 명의 신탁자도 다른 채권자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요 신탁자도 요 C에게 갖고 있는 채권은요, 매수 자금에 대한 부당이득 채권,
그것만 갖는 거거든요. B가 C에게 갖는 것도 매수 자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 그것만 가질 뿐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채권자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C가 B에게 넘겨준 것도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는 사행위가 될 수 있다. 예, 그러한 일관된 그 명의신탁과 관련해서는요. 그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사행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의신탁이 삼자간 명의신탁이냐 아니면 계약 명의신탁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 입장은 뭡니까? 매수인이 신탁자면 삼자간 명의신탁이고 매수인이 아예 수탁자가 나섰다. 이건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판례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판례들이 나오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은 삼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는요. 수탁자가 어떤 처분행위를 했을 때 이거는 사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왜? 수탁자 소유가 아니니까요. 근데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선이었다면 이거는 사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판례입니다. 자, 9번 판례는 뭐냐면은, 자,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런 겁니다. A가 이제 B에 대해서 이렇게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B가 이거를 C에게 이제 이걸 처분했어요. 이렇게 처분했어. 이게 A에 대해서 사행위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동산에는 D가요.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입니다. 뭐 1억 원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다 이거야. 그 부동산을 처분을 했을 때 그것이 A에 대해서 사행위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부동산이요. 요 부동산이 A에게 공동담보로서 의미가 있는 부동산이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공동담보로서 아무 의미가 없는 부동산이었다 이게. 깡통이다, 깡통. 아무 재산적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었다면요. 이건 사행위가 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D가 이 부동산이 2억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놨다면요. D가 이 부동산에 대한 우선 변제를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원밖에 안 되는데 피담보 채권이 2억 원이 되니까 D가 우선 변제 받아가고 나면 여기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단 말이죠. 이런 부동산이라면 이거는 아무 재산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A에 대해서 사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피담보 채권을 빼고 만약 5천만 원 정도의 피담보 채권이 있다. 그러면 이 경우는 깡통은 아니죠. 공동담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요 이미 이제 그 우선 담보를 다 파악한 뭐 2억 원 이렇게 그런 부동산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B가 C에게 이렇게 이제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한 이후에 요 D에 대해서 이제 변제하면서 저당권을 말소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요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는 이건 아무 책임재산으로서 의미가 없는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이거 저당권을 좀 말소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행위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보면은요. 자, 채무자가 이제 여러 개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A가 B에 대한 1억 원의 이제 채권이 있는데 B가 이제 여러 부동산을요. 이렇게 C, D, 뭐 E에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재산 처분 행위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각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무자력이 초래되는지 여부는요. 각 행위별로 판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뭐 1번,
2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자, B가 요 부동산을 C에게 처분할 당시에는 적극 재산이 많았잖아요. 그죠? 많았기 때문에 요거를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B는 무자력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행위가 아니다. 자, 두 번째 D에게 처분할 당시에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려했을 때 요거는 사행위가 아니다. 자, 근데 세 번째는 이건 책임재산이 다른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행위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요 법률행위를 했을 때 이게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이제 B가 요 어떤 부동산들을 단기간에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빠른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막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거를 순서대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전체로서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필요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요 부동산을 요 부동산을 처음 처분을 했을 때 요 다른 재산들을 적극 재산으로 계산하지 말라 이거야. 이 전체를 하나로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률행위 전체를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전체로서 사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법률행위를 할 때는 요 재산들이 있었으니까 사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 재산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회성을 판단해야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요, 이것과 적극 재산이 있으니까 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